이분은 제가 약간 어릴 때 대리 초임 때부터 뭐 강연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제가 지식을 이제 배움을 받았던 그런 분이고요. 이분 앞에 서면 왠지 좀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이 네. 나와 계십니다. 신한금융투자의 OCIO 센터장 이선엽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이것부터 저는 처음 봬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아까 우리 두 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런가요? 이호석 팀장님이 아주 막 공격적으로 물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앞에 앉으시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무서워가지고 저희 채팅창에 두목님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두목님 왜 그러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뭐 밖에서 보니까 뭐 북한 방송이다 그러는데 저까지 돼서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 북한 방송이다. 뭐지? 그러네. 이제 전 인민군 대장까지 되는.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컨셉으로 가보죠, 뭐. 그렇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저희 국장님이 꼭 물어보라 그랬는데 OCIO가 도대체 뭡니까? CIO를 아웃소싱한다는 뜻이고요. CIO가 이제 최고 투자 결정자입니다. 네. 그거를 아웃소싱한다는 얘기니까 제가 현재 법인이나 기금, 학교에는 여유자금 있는 분들이 돈을 맡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투자와 같은 결정을 제가 대신 내려드리고 운용도 해드리고 성과평가도 해드리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IO가 없는 곳에 CIO 역할을 대신 해주시는? 있는 곳도 해주는 게 뭐냐면 CIO가 있는 곳도 사실 CIO 분들의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뭐 두 분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요즘 시장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처럼 분석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시장에 대해서 참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전에 CIO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좋은 견해를 가지셨지만 이제는 그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한계도 있으셨을 거고 요즘 뭐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저희들한테 맡겨주셔서 목표 수익률만 주시면 우리는 이 정도 목표 수익률을 원하는데 라고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속성, 안을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 모든 걸 감안해서 목표 수익률을 같이 도출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맞춰가는 과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목표 수익률 주면 이뤄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전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이전에는 돈을 맡겨주시면 많이 불려주는 게 목적이었다라면 이제는 달라진 게 뭐 돈을 맡겨주시면 20% 30%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법인들은 대부분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종합하고 거기에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데까지만 목표를 둡니다. 보통 일반적인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아니면 공격적인 데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반 법인들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대부분 3% 이하입니다.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고 뭔가 자금을 운용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운용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에 맞는 금융상품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뭔가 또 다른 걸로 할 수 없게 되냐라고 해서 이런 OCIO라는 운용을 통해서 그런 어떤 목표 수를 맞춰가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가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 단계 그 차원이 높은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성숙한 거고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사항 자체가 그냥 수익률 많이 내주세요 이게 또 아니고 2배 내주세요. 나는 이러한 상황이니 이런 상황에 맞춰서 수익률과 변동성이나 이런 걸 관리를 여러 가지로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훌륭하게 잘 해내고 계시는 센터장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진행을 잘 해주실 걸로. 이게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었고 뭐 그 이전까지는 아시겠지만 리서치에서 투자 전략 팀장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도 이제 투자 전략과 운용 총괄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격상 잘 안 맞고 저는 그래도 큰 수익을 내는 걸 목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수익률이 여기서 제한이 걸리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약간 있었고 오밀조밀한 느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톤다운하고 슬로우다운하고 있고 지금 이제 참선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 OCIO가 뭔지는 확실히 안 것 같습니다. OCIO. OCIO. 예. 많은 분들은 뭐 OCIO 해가지고 태양광 OK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태양광 사람 아니고요. 오케이. 아유 유머가 아주 뛰어나십니다. 네, 이제 OCIO 설명은 이렇게 완벽하게 된 것 같고 이제 시장 이야기 한번 좀 해 보도록 하죠. 지금 갑자기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7월에 약간 뭐 걱정스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장기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지수가 월별로 보면 지금 8월 연속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역사상 이제 두 번째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조정이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충분히 최근에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수들이 사실 우리가 몰랐던 변수거나 아니 불확실했던 변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믿었던 변수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일정 수준 추가적인 조정은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런 조정이 뭐 시장의 끝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 이런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을 같이 보는 입장에서 제일 궁금하고 좀 속 시원한 대답을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해주신 분이 없어서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면 최근에 미국 금리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양하고 맞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뷰가 굉장히 관점이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보시는 미국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이제 뭐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정확한지 알 수는 없고 지금 이호석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도 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워낙 많은 해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저는 크게 수급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경기적인 요인이라고 본다라면 확실히 최근에 있었던 델타 변이가 경기 회복세를 일정 부분 지연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가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다시피 9월 6일이면 미국에서 실업수당 이외에 추가로 보너스를 주는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셧다운이 됐었을 때는 사실 보조금이라는 많은 좋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은 만약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셧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늦어지면 일자리 회복이 빨라지는 것도 아닌데 보조금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정책 공백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더 생긴 것이 1차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이전에 그렇잖아도 이번에 2분기가 경기가 피크가 아니겠느냐 정점이 아니겠느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요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채권 금리를 끌어내린 게 일단 경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이호석 팀장님께서도 좋은 글을 써주셨던 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미국에서 있었던 부채 한도 협상하고도 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죠. 이것과 관련해서 오는 7월 31일 요 부채 한도와 관련된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한도가 늘어난 게 이게 2019년 8월부터 2년간 유예를 해줬던 거거든요.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부채 한도가 유예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는 첫 번째 신규 채권 발행을 못하죠. 두 번째는 현재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어요. 7월 말 기준으로 4,50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 돈 중에서 만약에
유예가 안 되면 2019년 8월에 있었던 현금 수준으로 현금을 소진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현금이 1,4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현 수준에서 3,100억 달러 정도는 시장에 내놔야 된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뭔가 돈이 필요할 때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국채를 시장에 공급을 해서 그렇죠? 공급적인 측면에서 채권이라는 걸 찍어내서 돈을 조달을 했는데 지금은 채권을 찍을 수 없고 돈을 계속 시장에 방출하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공급이 없는 거죠. 채권에 대한 공급은 없는데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니 채권에 대한 수요는 많죠. 경기 안 좋아지면 채권 사자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미국에 있는 경기 둔화 말고도 뭐 델타 변이 때문에도 채권 수요는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 뭐 연기금이 산다라는 얘기들 듣고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쇼커버 얘기도 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전보다 채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력한데 공급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축소가 됐으니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진 데에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적인 측면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걸 결론해서 놓고 보면 현재 떨어진 국채 금리 수준이 반드시 경기를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 수준까지 경기가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불안하다는 거는 맞는데 그 이면에는 부채 한도와 관련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채권 금리가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빼고 경기를 놓고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금리만 놓고 경기가 이 정도까지 악화가 됐으니 실제 뭐 더블 D 무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경기적인 요인과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부채 한도 요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국채 발행은 없는데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당연히 사자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가격은 크게 올랐을 거고 그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는 그렇죠? 그 역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조금 제가 들은 걸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제 시장에 가서 수박 살 때 이거 비유를 드렸잖아요. 수박을 사러 갔는데 수박이 없어. 예. 수박 가격 올라간다. 이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해석을 못하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런 상황이면은 공포감이 더 배가가 돼서 예. 주가가 더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센터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해석이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그런 우려는 이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과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금리가 지금 이걸 하락하는 부분이 이거 보고 야 경기 망가진다라고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놓고 해석은 됐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환율 이야기도 물어보셨거든요. 달러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지금 뭐 원화 같은 경우에 워낙 약세니까 외국인 자금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쪽 뭐 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금리와 원래 우리 주식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가요? 시작부터 채권과 환율 왜냐하면 금리가 그만큼 매크로 중요하니까 그렇죠. 환율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면 달러는 일정 부분 강세를 띌 수밖에 없고 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달러에 대한 수요를 자극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컸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도 놓고 보면 외국인 매도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수준에 비해서는 사실 크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올해 내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도 아닌데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과 견주어서 규모가 더 크게 늘었거나 더 위험을 감지하고 더 매도 규모를 늘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 오늘 하락했던 미국 시장도 다우만 더 많이 빠졌지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진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 경기 회복 특히 이제 텍트 관련해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는 것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서비스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조금 더 예상보다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반영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경기 회복세가 지연된다라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 정도만 현재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논의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뭐 금리와 환율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고
그럼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뭘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부채 한도 이벤트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어떤 뭐 시나리오를 쓰든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뭐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이게 만약 과도하다면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면 될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발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업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재는 이 델타 변이가 시장 변동성 변수냐 또는 방향성 변수냐를 결정한 요인은 딱 하나예요. 만약에 이 델타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시키면 방향성 변수죠. 그렇죠. 백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맞으나 마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사실 셧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 죽어나가자 빠는 거니까 방향성 요인인데 작년 11월부터 끌고 왔던 그 원인을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작년 3월 같은 맞습니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델타 변이가 현재 백신을 무력화시킨다라면 방향성 변수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놓고 보면 변동성 변수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당장 확산세가 덜 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젊은 층의 백신 접종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 특히 오히려 젊은 층도 이전보다는 백신을 맞으려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저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저도 지금 백신그에서 클릭해야 되는 클릭하셔야 되죠. 지금. 어제 제가 잠깐 해봤었어요. 잘못 들어가서 접속이 안 됩니다. 정말 제 앞에 대기자 보니까 이게 뭐 이번 생에는 맞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백신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 때문에 방향성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건 그러면 현 상황에서 각국이 이전처럼 셧다운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정치적인 견해로서 못합니다. 그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여기서 2차로 문을 닫으면 사실상 다 파산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어떤 식으로든 경기는 유지를 시키려고 셧다운까지는 피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사실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쉬운 변수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백신을 빨리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도 같고 동시에 어쨌든 아까 정치적인 견해 쪽에서 놓고 볼 때 전 세계 각국이 2차 셧다운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가 일정 부분 이것 때문에 회복세가 지연되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려만큼 완전히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을 거다. 어떻게든 막을 건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델타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조금 클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시장을 달리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무서운 변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그래서 델타 변이가 백신만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꺾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게 정말 무력화시킨다라면 생각 달리 해야죠. 근데 이거를 얘기해 주신 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마냥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맞습니다. 대비하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델타 변이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때 한번 다시 나와서 또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걸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가 이제는 이 코로나 백신을 종식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종식보다는 이제 관리 모드로 들어갔다. 그래서 뭐 걸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중증으로 안 가거나 사망률만 높지 않다라면 독감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식으로 계속 이제 바꾸어 가려는 의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그러려면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진짜 코로나엔 걸렸지만 독감 정도였어라는 판단이 들 때는 시장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코로나가 다 없어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제는 코로나는 관리해 나가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야 쪽으로 시장이 바뀌어질 때 뭔가 제가 볼 때는 2차와 상승과 관련해서 큰 요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코로나 확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책 당국자들도 약간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한국은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좀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께서 발언한 뉘앙스를 보면 네. 이전과 묘하게 발언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어떤 첫 번째는 물가와 관련해서도 많이 달라진 게 이전에는 물가가 그냥 일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네. 최근에는 그 일시적인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 발을 빼셨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또 레리 서머스 이전에 재무장관께서 또 한마디 하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연준 잔물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생각보다도 이 물가가 물론 내년에는 현재보다는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꺾이는 수준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꺾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건 맞는데 그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연준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게 뭐냐면 현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이 일시적이라 보긴 봤는데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연준이 봤던 그동안 경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발표를 하면 긴축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인플레가 되게 높다는 얘기인데 그럼 테이퍼링이든 뭐든 빠르게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경기가 좀 살아나기 전에 경기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찾기 위해서도 그리고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애써 지금 제가 볼 때 아주 일시적이진 않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이럴 수 있는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지금 미국도 중국도 현재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게 보여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어제였죠.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중 보호무역과 관련된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 그렇잖아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에 관세 매겨서 중국 제품이 비싸게 들어오니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이거 이외에 다른 요인들 보면 역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는 늦추고 있지 않지만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죠. 얼마나 다급하면 미중 보호무역 합의와 관련된 부분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이 관세를 내려야 미국으로 들어온 물건값이 좀 싸지면서 물가에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중국도 국가발전위원회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방출하겠다라는 의도를 비춰서 자꾸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 걸 인위적으로 눌리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진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물가 상승이 아주 일시적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알아서 저절로 줄어들 텐데 미국도 중국도 지금 국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이 물가를 끌어내리려는 정책이나 의도를 비추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병목 현상이라든가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조금 더 예상보다 길게 진행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도 뭐 금리 인상 시기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금 생각보다 연준이라든가 미국 당국자들은 현재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의 발언보다도 훨씬 더 불편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당국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좀 다르다. 많이 다르죠. 일단 본인들 얘기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뒤로 계속 이렇게 밀려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이퍼링 하나만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예상대로라면 8월 잭슨홀을 해서 선언을 하고 그렇죠. 연말이나 연초면 시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6월에 발언 보시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6월에 그 얘기했는데 과연 7월 지표 하나만 보고 8월에 결정을 할까요? 말도 안 되거든요. 테이퍼링이란 정책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찍어내고 있는 돈의 규모를 천천히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줄여도 시장에 충격이 없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지속 성장 가능해야 됩니다. 그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는 지표를 보려면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겠죠. 최소한 몇 달간의 지표들이 일정하게 그죠? 변동 없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확인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특히 파월 의장께서는 이전보다도 나는 예측이 아닌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정책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라면 최소한 이런 정책이 되려면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최소한 몇 달치 정도는 뭔가 이런 정책과 관련된 지표들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 흔들림 없이 꾸준히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라는 판단이 들어야 될 텐데 이건 누가 봐도 8월엔 불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럼 8월 잭슨홀이나 9월에 있을 FOMC에서 실제적인 이런 선언을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면 당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테이퍼링 시기는 뒤로 많이 늦춰졌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결국은 그 테이퍼링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르다. 시간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더 오면 안 된다. 그러니 중국하고도 좀 뭘 하든 뭐 이런 조치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표를 낮춰놓고 우리가 경제나 이런 모든 그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자 물가지수 PPI가 올랐는데 그걸 소비자 물가지수로 반영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기업들의 비용은 많이 올랐는데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못 시키니 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기업들이 비용이 올라가서 수익이 줄어드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고용이 안 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자도 안 늘고. 네, 투자도 안 늘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 투자도 하게 되고 그 투자가 또 고용을 이끌어내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뭐 물건 아무리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급자 비용이 올라가서 사실 수익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소비자들도 그 물건을 못 사게 되죠.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도 저절로 줄게 되지만 기업도 수익化하게 되면서 양면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제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현재 물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조금 톤다운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에 대한 공격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양국 모두 원자재가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빠져라는 정책을 조금 더 시행하지 않을까.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PPI가 너무 좀 과도했었어. 니네들 그래 좀 생각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런 시그널을 계속 좀 줄 거다.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밀릴 때까지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강도를 강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을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좀 시장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거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 8월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정책적인 공백기예요.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경기 부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 종료되는 시점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좋아져서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예상치 못하게 물론 예상보다 좀 커진 부분이 있겠지만 델타 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서 정책을 쓰기도 되게 애매해졌고 그렇다고 물가가 쉽게 잡히지도 않다 보니 혼란이 있는 거고 그걸 저는 지금 지수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방향성 없는 이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쉬어가는 게 불편하지만 어차피 8개월 이상 오른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쉬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2분기 경기가 피크일 수도 있는 또는 델타 변이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요인 때문에 아마도 9월 정도부터는 제가 볼 때 미국도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다시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끝이야가 아니라 네. 그래서 새로운 부양책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올해 재밌게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지금 흑자를 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 부양책을 별로 안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에 재정 적자를 통해서 재정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고 여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지준율 인하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당장 쓰기보다는 어쨌든 물가를 좀 눌러놓고
이 정책을 써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9월 정도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도 최근에 조금 우리가 알고 부채 한도 협상과 맞물려서 지금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양책이 표류하고 있지만 이게 규모를 떠나서 어찌됐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게 아니더라도 350억 달러에 달하는 3조 5천억 달러인가요? 거기에 달하는 아메리칸 잡플랜, 패밀리 플랜, 그죠?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결국에는 가을쯤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재정 부양책이 쌍방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야.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탐색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가 매수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하루게 빠르게 매수해서 네. 그렇죠? 뭐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저는 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보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질문을 이제 채팅창에 나온 질문이 네. SW님께서 지금도 너무 많은 부채인데 이게 괜찮냐?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푸시백이 아마 있을 수 있는 네. 게. 아니 며칠 전까지 테이퍼링 얘기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부양책? 요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제 부채 한도 얘기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민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고객분들한테 그렇잖아요. 부채 한도는 22조인데 28조 넘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민망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정책을 쓰는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또 부양책을 이게 좀 어떻게 이게 스토리가 연결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부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부채가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것, 또 이제 경제 규모 대비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그래왔지만 부채는 규모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냐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제일 많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아무도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일본 정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를 줄였던 적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채보다 더 벌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를 줄여나가는 정책보다는 더 많이 벌게 하는, 앞으로 미국이 지속성장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부채를 줄여나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저는 성장을 더해서, 그러니까 빚 부담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갚아나가는 개념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이제 부담이 덜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빚을 갚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세금을 올려야 되죠. 자,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비실비실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증세가 경기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돈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돈은 원금입니까? 이자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게, 미국이 향후에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실제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수준은 매우 낮아야 됩니다. 그렇죠? 금리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커지니, 그렇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가 정상화되더라도 그 수준이 굉장히 미약할 거다가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달러 강세를 만들면 안 되겠죠. 달러를 추세적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세를 막고 일정 부분 약세를 유도해야 부채가 날아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조금 소멸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놀리는 시도를 지속할 거고요. 여기 하나가 더 있다라면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부채에 대한 부담에서 또는 시장에서 미국은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시도를 앞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9월에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새롭게 발표된 부양책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걸 하는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기가 훨씬 더 안 좋아져서 이 부양책을 쓰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이럴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원래 우리가 돈을 찍어냈던 걸 걷어들이면 경기가 일정 부분 슬로우 다운 할 거라고 알고 있었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온전하게 일시적인 성장이 아닌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새로운 제조업 국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경기 부양책이 그린 관련 부양책입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정말 미국이 경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현재 그린과 관련된 부양책이 말 그대로 우리 노가다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 한번 봐보세요. 미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플랫폼 경제가 되면 사실 안타깝게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져도 미국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속성장 가능해지려면 이런 저소득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에서 없어진 일자리를 흡수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일자리는 일정 부분 사실 SOC 투자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이후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린 관련 일자리들이겠죠. 네. 우리가 알고는 풍력이나 태양광 이거 전부 다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연계선상에서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다른 고육책이었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되기 위해서 또 만든 정책이 최근에 탄소세라는 걸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탄소세를 왜 부과할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 길이 맞나 봐 해가지고 더 투자가 일어나서 될 거고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겠죠. 그죠? 야, 중국은 이런 거 안 해놓으면 전 세계 탄소를 얘네가 27%나 배출하는데 얘는 그동안에 화석을 막 떼면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너 중국 얘네도 미국에 수출하려면 탄소세 내든가 아니면 너도 빨리 바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에 2008년에 경기 사이클이 없어졌어요. 사실상. 그쵸. 아시다시피 예전에 2008년 이전에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은 재고 순환 사이클이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재고가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됐으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재고가 줄어들면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이클이었었는데 그걸 다시 복원시키고자 하는 게 미국의 의도인 거고 네. 그걸 복원시키려면 미중 갈등을 더 격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이 옛날에 자유무역처럼 우리 신흥국들이 물건을 만들고 미국이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딱 갈라서 미국의 소비는 미국에서 만들 물건 중심으로 가는 이렇게 밸류체인을 미국 안에 형성을 해야 여기에 일자리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련 소비도 미국 걸 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를 이전보다 많이 바뀌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불쏘시개가 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다. 그리고 이 경기 부양책은 이 지금 경기가 나빠서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미국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일정 부분 돈의 효과가 줄어든 다음부터는 경기가 조금 둔화될 거는 알고 있었고 이 둔화되는 경기에 불씨를 살리고 이게 단순한 불씨가 아니라 나중에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감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부채 괜찮아요? 라고 여쭤봤는데 정말 장장 이 대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지금 부양책 쓰려고 하는 게 부채 늘린 거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P 대비 국가부채 얘기할 때 맞습니다. 분모가 GDP고 분자가 부채인데 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금리고 GDP가 늘어나는 속도가 성장률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R-9G가 마이너스만 되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G를 높이고 이걸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진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린 투자다. 그리고 그린 투자가 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너무 정리가 딱 되네요. 네. 아주 훌륭하시네요. 그럼 여기 지금 대충 이야기는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피크아웃. 2분기가 끝이다. 3분기는 안 좋을 건데 그럼 여기서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뭐 다시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피카운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2분기에 상당 부분 정점인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네. 예. 기저효과 이런 것 네,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돈에 대한 효과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공짜로 준 돈이니까 쓸 수가 있지만 앞으로 내가 벌어서 쓰게 되면 옛날만큼 쓰질 못해요. 손이 안 나가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가 향후에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로 보면 현재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둔화가 장기적인 둔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결국 향후 장기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마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여전히 사야 된다는 시각을 현재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약간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옛날만큼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맞아요. 않다라고도 맞아요. 판단하는 게요. 사실 그 인터넷 경제,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경제가 발달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GDP라는 건 성장률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모든 부가가치 합일 거예요. 그렇죠? 부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서민까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그렇죠. 또는 제 주변에 있는 식당 아주머니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경제의 부가가치 합이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단순한 합이에요. 지금 경제가 사실 되게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양극화. 양극화라는 얘기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지금 안타깝게도 그렇잖아도 어려운 서민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서민분들이 어려워지면 이건 성장률엔 들어가요. GDP에는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그 반면에 플랫폼 경제는 이렇게 되면서 대기업들은 또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성장을 더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경기랑 주가랑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경제학적 상식이 다 깨져가는 그림이 나오는 게 현재 플랫폼 경제의 이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제조업 경제가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비중이 이미 8.5%까지 낮아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제조업에서 이제 아까 왜 제조업이 미국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이클이 없어졌고 그래서 주가가 경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안 보여준 지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오래됐는데 예. 작년에는 워낙 심하게 하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지난 10년 동안 이미 그 코릴레이션은 굉장히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줍지 않게 뭐 경제학을 전공을 했지만 사실 지금 경제학적 이론으로 시장 들이대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원래 경제학적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나간 경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미래에 대한 전망기는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시장을 보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네. 지금은 양극화가 된다라는 의미 안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양극화에서 아무래도 부자가 되는 측보다는 서민이 되는 층이 더 많을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그렇죠.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게 정치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는 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불편하지만 네.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정부의 정책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책 변수가 시장을 많이 좌우하는 거지 지금 나왔던 경제 변수라든가 이전에 했던 학칙이라든가 지식으로 시장을 보면 굉장히 조금 뭐라고 그러나 오판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위험을 또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을 전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뭐 제가 경제학을 뭐 덜 공부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는 그런 것 같진 경제학과 않은데.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전에 이효석 팀장님도 그랬거든요. 아, 예. 뭐라고요? 경제학교 가서 다시 써야 된다고. 저는 다시 써야 된다고 봐요. 이런 당장.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니 왜냐면 뭐 우리가 통화정책 얘기할 때 경기하고 물가 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지지난주에 22에서 여기다 기후 넣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써야죠 교과서. 중앙은행은 기후도 고려한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이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접근이라고 보다는 지금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되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경제학적 지식이 대부분이 흔한 얘기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놓고 하는 건데 중국이 들어오면서 깨진 것도 커요. 맞아요. 여기 기업들은 안 망하죠. 계속 보조금 주고. 무슨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안 죽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지금 해소가 안 되는데. 맞아. 그럼 공산당을 연구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되면서 뭐 구조조정이 되고 없어지면 또 다시 좋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나와야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이게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공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 스스로 한계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면 좋은데 이 한계 기업들이 전부 다 사실 국영 기업이에요. 맞아요.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숙청의 개념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그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었을 때 중국이 어마어마한 공급 위기가 처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수요를 많이 해주던 미국이 수요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남아도는 이 공장을 어떻게 할 거냐? 공급과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공급을 줄이는 방법. 네. 이걸 우리는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나죠. 또 하나는 수요를 늘리는 방법. 그렇죠?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중국이 택한 방법은 구조조정을 할 수 없으니 왜냐면 반대파니까. 네. 그렇죠? 국영기업이니까 죽일 수 없으니 그럼 수요를 창출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중국 소비 정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소득 수준이 낮으니 연평균 18%가 넘는 임금 인상을 통해서 돈 쓰게 만들게 했다라는 게 결국엔 중국 스스로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해서 만든 방법이 이게 전 세계에서 없는 중국 구조에서 나온 공산당 구조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하게 저희의 글로벌 또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과정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수혜를 너무나도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네. 현대차 그럼요. 뭐 삼성전자 차화정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었고 예. 너무 재밌는데요. 참 재밌는 내용들이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공산당 얘기까지. 그러게요. 우리가 아까 뭐 북한 얘기할까 뭐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시작해서 공산당까지 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그 질문을 이제 이어서 네네.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유지하신다. 그러면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주가가 간다면 어떤 주식들이 주로 가게 될 건지, 소위 말하는 이제 주도주가 어떤 섹터 혹은 어떤 종목군들이 이루어질 건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우선이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사실 흔히 얘기하는 경기 정상화가 많이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향후에 놓고 보면 경기 정상화에 대한 수혜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일정 부분 길게 보고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경제가 지속 성장 가능한 어떤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게 투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네.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 설비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그렇죠. 뭐 기계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길게 보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현재 경제를 대변하는 가장 큰 성장 스토리는 플랫폼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플랫폼 하니까 너 맨날 그 얘기만 하냐 하는데 사실 그것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각 애널리스트들이 플랫폼 관련해서 기업들에서 고점 논란과 관련된 얘기는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플랫폼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네. 플랫폼에 대해서 너무 조금 폄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플랫폼 경제는 더 무서워질 것 같다. 네. 그리고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랫폼 관련 기업들 또는 지금 플랫폼 품속으로 들어가는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플랫폼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고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것만 놓고 봐서 비싸다는 논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플랫폼 경제 얘기할 때마다 좋게 얘기하신 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카카오만 5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방송도 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무슨 종목 고민할 필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포스코 이런 건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뭘 뜻하는지 이 경제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많이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밖에서도 지금 얘기해서 돌았는데 메타버스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가상세계 플랫폼이라고 보면 안 되나요? 그럼요. 그렇죠. 뭘 굳이 그냥 메타버스를 따로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가상세계는 또 다른 플랫폼인 거예요. 네. 그러면 가상세계가 현재보다 크잖아요. 훨씬 더. 그죠? 유저 숫자들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연장에서 공연하면 몇 명 못 모이지만 그죠. 가상세계로 하면은 지금 몇 천만 명씩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버만 키워놓으면. 네.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가장 큰 지향점이 독점적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 독점적 구조로 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서 과연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그렇지만 뭐 자율주행 따로 얘기하고 전기차 따로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이 왜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자동차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테슬라가 지향하는 건 자동차의 플랫폼이고요. 그거 하려면 내가 손을 놓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자율주행이 필요한 거고 전기차 그리고 거기에 자율주행이 돼야 내가 손을 놓고 무엇인가를 하지. 그래서 나오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잘 보면 자동차도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는 게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일 거고 얘들도 플랫폼이 되면서 플랫폼만 되면서 주가를 더 많이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플랫폼의 이 무서움, 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제 우리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규제를 많이 한다라는 걸 보지 말고 왜 규제를 해야 되는지를 좀 봐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한 헤게모니를 들고 있으면 다 잡아먹으니까. 너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으니 규제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규제를 안 하면 더 갈 거지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헤게모니가 없어질 것 같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이 더 컸죠. 맞아요. 중국의 이제 마윈이라든가 이런 디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중국 정부의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장성과 이 정보가 사실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고 성장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이 어떻게 컸는지 답안지를 이미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지 놓고도 지금 아니다라고 우기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발 모르겠으면 중국이나 미국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커갔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모르겠으면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구나 비교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그냥 지금 수익 나는 거 아주 싸다 비싸다 논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시총 2, 3위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꼭 좋다 나쁘다 보다도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시장을 잠식하고 어떻게 커가지고 있는 과정을 한 번 더 저는 꼭 들여다보시고 그때 고점에 대한 인식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센터장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의 생각과 싱크로율이 98% 이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진짜 몸소 깨닫고 있어요. 아,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구글의 유튜브라는 생태계를 놓고 그 유튜버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광고주가 있잖아요. 이 세 개의 주체 중에서 어떤 주체도 유튜브가 어떤 로직을 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는지, 어떤 로직을 가지고 나한테 광고를 보여주는지, 왜 나한테 광고비를 이만큼 받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매우 강력하다는 얘기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졌을 때 만약에 유튜브에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을의 위치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유튜브 뿐이겠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플랫폼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이미 답안이 다 보여줬는데 그거 안 보고 그럼 어떡하냐.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국내 기업에 대해서 너무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국안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5국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남아 국가는 아예 이런 플랫폼 자체가
그냥 우리가 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플랫폼을 가진 데는 없어요. 유럽도 없죠. 없습니다. 유럽도 없고 미국과 세금 내라고 하는 거야.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정도입니다. 맞아요. 예,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기 나라 국가로 검색 엔진 가지고 있는 나라 5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폄하를 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올림픽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게 이런 건데 너무 자국 기업에 대해서 많이 폄훼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기업도 되게 좋은 데도 많지만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도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답은 나왔는데 그래도 저희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네. 뭐 미국 설비 투자도 아까 좋다고 하셨고 플랫폼도 좋다고 하셨는데 마침 카카오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는 설비 투자냐 플랫폼이냐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을 장기적인 스토리는 플랫폼이 더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왜냐하면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몇십 년 갈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긴 측면에서 성장 스토리를 계속 쓰는 거는 플랫폼 기업이거나 또는 지금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 올랐을 때 봐보세요. 전기차에서 주가 오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올랐습니까? 나도 플랫폼으로 가고 있어라는 지난해인가 많이 올랐죠. 7배인가 올랐었을 겁니다. 그죠? 자, 테슬라의 지향점이 플랫폼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오른 거지 전기차여서 오른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있지만 이 기업들 말고도 사실 각 산업별로 지금 플랫폼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플랫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독점적 구조를 지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각 경쟁자들 중에서 이 친구만 살아남으면서 점유율을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 계속 살펴보시면 제가 볼 땐 더 수많은 아이디어 또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화 되는 기업? 예. 하나만 꼭 여쭤보고 싶은 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서 끝은 뭘까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쿠팡이 100조를 받았으니까 나는 쿠팡하고 비슷하니까 나도 50조, 20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쿠팡이 100조에는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냐면 얘는 독점이 될 거야. 얘는 결국은 한국 시장 다 먹을 거야가 반영되어 있는 10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 어딜까? 왜냐면 얘도 가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얘가 간다라는 논리 안에 얘가 죽는다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맞습니다. 어떤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좀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분명히 그렇겠죠. 지금 누군가가 독점적 구조로 간다는 얘기는 2등 업체라든가 아니면 후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조금 이제 지난 얘기를 좀 해드리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처음 생겼을 때는 구글보다는 야후가 더 강력했었고 라이코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구글이 모든 걸 다 점령하면서 2, 3위 업체가 굉장히 도태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도 다음도 있고 엠파스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점유율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상 굉장히 경쟁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많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런 경쟁 하에서 선두 업체와 2, 3등 업체가 많이 벌어지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모든 플랫폼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독점을 지향을 하면 나머지 독점 안에서 거기서 피해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중국의 사례를 볼 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쇼핑을 말씀드리면 알리바바가 1등이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2등인 징동닷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냐면 1등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공략해서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간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표방했냐면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사실 가짜 제품들,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징동은 자기네들이 검증을 한 거죠. 우리 건 다 진짜야. 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샀던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1등 업체가 계속 1대1로 붙어서 경쟁하는 기업보다는 1등하고의 경쟁에서 밀려난 업체들 중에서 1등의 빈틈을
들고 들어가서 나는 요 틈새에서 요거는 내 거야라고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제가 볼 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중국 시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아이디어들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변할 때 도대체 1등 플랫폼 업체 독점은 오케이. 그러면 2, 3등 업체들 후발주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틈새 시장을 개척을 해서 이 틈새에서 나름대로 확고한 위치를 가져가면 이것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도 큰 그림을 가지고 이 기업들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말씀 너무 잘하셔서 화장실을 못 가겠다고. 시청자를 좀 살려드리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제 뭐 시장에서 시청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조정이 얼마나 길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지금 뭐 7월 들어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조정이 아까 이제 방향성을 바꾸진 않는다라고 하셨고 변동성 정도로 뭐 끝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까지 뭐 좀 예측을 하시는 건지. 사실 저도 이제 주식을 참 오랫동안 했지만 그걸 아는 건 생각보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이 현재 가고 있는 이 그림이 정말 크게 길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것 정도만 아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이 정도 기간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 할 겁니다라는 건 사실 틀린 전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지수가 8달 이상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의 조정이 물론 조정 자체가 편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덜 다칠 수 있는 조정이라면 지금 조정이 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8달이 아니라 9달 이상 또는 10달까지 지수가 오르게 되면 그거는 20% 이상 큰 조정이 와요. 그렇죠? 필요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조정폭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감내해야 될 조정이 와야 사실 우리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도 되는 거고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잘못돼서 20% 이상 잘못 오게 되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바람일 수도 있는데 전망인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여기서는 그냥 쉬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면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정도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하셨고 또 타당한 이유로 오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불편할 정도까지의 지수 하락은 현재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세 상승도 못 맞추는 애널리스트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조정목마저도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점쟁이 이상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저희들도 무리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빠질 거고 기간은 이 정도까지 될 겁니다.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사실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 우문현답을 별 말씀. 예. 주셨네요.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거 없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오늘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처음 뵀는데 이렇게 생각이 너무 비슷한데 닮았다는 얘기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도 닮았다. 너무 영광입니다. 외모도요? 영광입니다. 영광. 네. 외모는 저 닮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속 시원한 자리였습니다. 뭐 궁금했던 거 다 여쭤봤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말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다음에도 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좀 그러시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OCIO 센터장 이선엽 센터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